땅이라는 지리적 요건과 또 관용 정신이 연결이 되어 있는 네덜란드 고유의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폴더 모델입니다. 네덜란드는 낮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제방이나 댐이 없다면 국토의 3분의 2가 물에 잠길 위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 물과의 싸움이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친 거죠. 네덜란드의 상징인 풍차, 치즈, 운하, 자전거, 튤립,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낮은 땅 그리고 간척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또 로테르담 익숙하신가요? 그 담이라는 단어도 댐 또는 제방을 의미하고요. 이 밖에도 낮은 땅이라는 지리적 요건과 또 관용 정신이 연결이 되어 있는 네덜란드 고유의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폴더 모델입니다. 폴더 하면은 간척지를 뜻하는데요. 과거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바다를 막고 공동으로 땅을 개간을 하면서 서로 협력을 해야 했던 그런 경험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홍수라는 자연재해가 이 생명하고 직결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힘을 모아서 제방 사업을 잘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을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전통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가톨릭, 왼쪽 이웃은 무슬림, 또 나는 개신교라고 하더라도 당장 우리 마을의 댐이 무너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은 서로 협력하고 협의해야 하겠죠. 여기서 발전한 오늘날의 폴더 모델이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이 협의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정부, 기업, 노동조합,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집단이 서로 모여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치, 사회, 경제, 정책을 결정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식을 뜻하죠. 물론 서로 둘러앉아서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고 그리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신속한 정책 결정이 어려울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고 또 결정된 정책을 실행력 있게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는 것이죠. 이 폴더 모델은 전통적인 네덜란드의 합의 민주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여전히 네덜란드의 정책 결정 과정의 중요한 원칙으로 유지되고 있답니다. 참, 이 용어는 1990년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서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영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답니다. 먼저 네덜란드 헌법 제1조를 인용해 보고 싶어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상황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종교, 신념, 정치적 성향, 인종, 성별, 또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네덜란드 헌법 제1조는 평등권과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네덜란드의 관용 정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덜란드 독립운동의 역사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덜란드 지역은 16세기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특히 칼뱅 교를 따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는 개신교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단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지역에서 개신교를 억압하는 통치를 하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품 거래의 10%, 또 모든 재산의 1%를 세금으로 부여하는 조금 과도한 조세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강요된 펠리페 2세의 정책은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봉기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죠. 바로 여기서 오렌지색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당시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빌름 판 오라니아는 네덜란드의 조국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국가에도 등장을 하고요.
그의 성인 오라니어가 오렌지색을 뜻하기 때문에 오렌지색이 당시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그런 색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스포츠 경기에서 볼 수 있는 오렌지 군단처럼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색이 된 것이죠. 네덜란드의 이러한 항쟁은 종교적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훗날 네덜란드인들의 본질적인 특성, 그러니까 이들 정체성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자유와 관용을 위한 투쟁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1581년에 네덜란드가 발표한 공식 문서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철회령 내지는 탈퇴선언서, 결별선언문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덜란드 백성을 탄압하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펠리페 2세의 통치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자신들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던 국민이 서로 협의를 해서 자유를 억압하는 자신들의 국왕에 대해서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의 지배자가 아니다 라고 선언한 것은 당시 역사에서는 참 보기 힘든 일이었죠. 이 탈퇴 선언서는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고 공화국을 건설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주의 정당성을 국민이 결정할 수 있고 또 부당한 통치는 거부할 수 있다는 근대적인 정치 사상의 기반을 마련한 문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문서가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문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자유와 관용 정신을 기반으로 탄생한 신생국가, 신생공화국 네덜란드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종교적,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이 덕분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대인이나 아니면 프랑스 위그노와 같이 종교나 사상의 차이로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대거 네덜란드로 이주해 오게 되죠.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네덜란드의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의 부모도 포르투갈에서 유대인의 탄압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이주해 온 그런 경우입니다. 1590년에 약 4만 명이던 암스테르담의 인구는 1660년 경우에는 한 20만 명 정도에 달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죠. 네덜란드의 관용 정책은 여러 곳에서 기술과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온 이주해 온 이 사람들로 인해서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제는 활짝 꽃을 피우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